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네. 처음 뵙는다고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교사대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약을 좀 드셔야 되거나 아니면 교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진경 목사님 계실 때, 네. 뭐, 알겠습니다. 네. 그때 강의가 별로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이제 인천중앙교회에 오면서 또 오는 길도 그렇고 주차장도 여전하고 또 예배실도 여전하구나. 그때도 여기서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쩌려고 그러시나 싶긴 싶지만 그래도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느끼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젊어지셨어요. 네네.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역시 동안이지 막 이러면서 내가 젊어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가 있느냐면은 젊은 세대들이 막 떠나요. 그래서 그 교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교사를 은퇴해야 되시는 만한 좀 이제 쉬실 만한 50대, 60대 이상 분들이 내려오셔서 교사를 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내가 50대시라고요? 50대처럼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50대 이상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교회가 젊으시고 교사 선생님들이 젊으셔서 너무 다행이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입에 다 침 발랐습니다. 네. 이거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도 강의 촬영을 하셔가지고 그게 한동안 인터넷에 계속 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아무튼 인터넷으로 뵙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저는 잠깐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수인 교수라고 하고 아신대학교에서 교육 미디어,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 부캐가 하나 있는데요. 제 부캐가 까칠 교수라고 하는 부캐입니다. 네,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책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과 관련된 유튜브를 합니다. 이게 책과 관련된 유튜브도 있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사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아시더라고요. 네, 구독자가 몇 명 좀 될 것 같으세요? 이거 보이네요. 네, 아이고. 네, 구독자가 적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책을 볼까요, 안 볼까요? 잘 안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책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책을 안 보니까. 네, 그래서 약간 뭐 알 수 없지만 많이 보진 않습니다. 책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길게 보진 않으세요. 그러면은 이 채널이 유튜브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왜요? 상극입니다. 책을 보는 사람은 유튜브를 잘 안 하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책 볼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4,000명 정도 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잠깐도 소개해 주셨던 요게 이제 2월에 나왔어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그리고 이번 3월에 나온 책은 이 책을 냈습니다. 챗 GPT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요즘 챗 GPT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궁금하시죠? 네, 요것만 가지고도 또 1시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사실 좀 더 도움이 되고, 아무튼 이렇게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과 미디어와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부캐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제 부캐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청소년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교회랑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지역 사회에서 그냥 학부모님들, 지역에 이제 책을 읽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이제 학생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같이 이제 북클럽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금 8명이랑 같이 북클럽을 하고 있고요. 한 1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근데 북클럽을 20명씩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분들은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게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직접 청소년들이랑 같이 북클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좋아가지고
막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네, 이런 부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겠나요? 네, 물론 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뭐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랑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강의 시간은 무려 2시간을 잡아 놓으셨어요. 네, 열심히 아주 특심하시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시고 제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 눈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가고 중간에 눈이 좀 이렇게 투미해진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래 좀 움직이거든요.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움직일 수가 없네요. 네. 무서운 장치예요. 네. 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책을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그냥 조용히 뒤에서 웃으시면 돼요.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7개 회원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 지수는 과연 몇 위일까요? 자,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네, 뭘 하나 드릴까요? 제가 오늘 책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안 읽어보신 분 중에서 자, 몇 위? 그냥 이야기해서 맞추시면 돼요. 숫자를 17위, 2위, 36, 네, 1위, 1위, 3위, 2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나오는 순간 정답 하면서 상 드릴 거예요. 5위, 예, 아니고요. 37위, 네, 37위 아니에요. 10위, 네, 한 분이 제발 하나만 하실래요? 네, 계속 이제 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1부터 그러면 37까지 뭐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자, 5초, 18위, 20, 35, 17. 네, 일단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손가락을 준비하셔야 돼요. 손가락 1 아니면 2 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신기한 나라 앨리스 1번, 신비한 나라 앨리스 뭐가 맞을까요? 자, 1번, 2번. 2번, 1번, 네, 1번, 2번.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답을 아시는 분들 조용히 계시고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37개 회원국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 지수는 물론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성별 격차 지수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이런 통계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 지수는 102위입니다. 네, 102위예요. 네. 제가 언제 37개 회원국 중에라 그랬죠? 자, 질문 한번 다시 보실래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37개로 한정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37개 회원국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일까? 예, 이 질문이었는데 다 지금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37을 넘지 않습니다. 네, 37을 넘지 않죠?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신기한 나라 앨리스일까요? 신비한 나라 앨리스일까요? 그렇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입니다. 아, 네. 아, 신기하죠? 네.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근데? 네,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뭐,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맞춰 보실래요? 아, 여기 네, 계시니까 여기 먼저 기회를 한번 드려볼까요? 자,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A4 용지 무슨 색이죠? 네, 젖소가 뭐를 먹죠? 네, 젖소는 풀을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젖소는 이제 다 커가지고요, 풀을 먹습니다. 네. 아, 뭐 이런 식이에요. 아, 난 잘할 수 있다. 혹시 계세요? 네. 아, 뭔지 아세요? 네, 네, 뭔지 아시고요. 아, 네네네. 자, 또 뭐 도전해 보실래요? 도전? 네, 해볼까요? 그러면. 자, 사슴. 따라해보세요. 사슴. 꽃사슴. 사슴. 꽃사슴. 사슴. 꽃사슴. 산타 할아버지는 뭐 타고 다니죠? 자, 산타 할아버지는 썰매를 타고 다니죠. 네, 루돌프 타고 다니면 동물 학대입니다. 네. 네, 곤란하세요. 네. 아무튼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게 혹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걸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솔직하세요, 역시.
네, 솔직하세요. 네, 이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데니얼 카너먼이랑 에이머스 투버스키라고 하는 두 명의 학자가 행동심리학자인데 이분들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앵커가 뭐죠? 예, 닷치라고 하는 건데 앵커링 이펙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떤 개념과 생각을 이렇게 딱 닻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그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정박을 하면 닻을 내리죠. 네, 그러면 배가 아예 안 움직이진 않아요. 예, 물이 이렇게 물결이 치고 그러니까 약간씩 움직이고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닻을 내려놓은 그 범위를 떠나가진 않습니다. 멀리 떠내려가거나 아예 뭐 이대로 어디론가 가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했는데 어떤 걸 통해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느냐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가 있죠. 네,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몇 개의 나라가 될까요? 모르죠.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몇 개 국가냐 이렇게 했더니 모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번호판을 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번호판을 하나 돌렸어요. 그래서 번호판을 돌렸는데 어떤 사람은 80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80이랑 비슷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7이 나오니까 그거랑 비슷한 숫자, 20이 나오니까 그거랑 비슷한 숫자. 이렇게 번호판을 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아프리카 국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 숫자 하나가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그게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주위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앵커링 이펙트는 우리가 협상을 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먼저 가격을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높게 불러놓고 기준점을 설정해 놓고 내가 원래 원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이런 협상의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미디어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 왜? 나는 미디어를 잘 안 해. 아주 적지만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나는 미디어를 별로 안 하고 있다 계시나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전화기도 투지폰이고. 네, 없으신가요? 네, 가끔 있어요. 예,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미디어를 안 쓰세요. 전화기도 그냥 투지폰이고 뭐 컴퓨터 인터넷도 안 합니다. 자, 이분은 미디어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예, 왜 받을까요, 그러면? 네? 네. 이제 문장을 끝맺는 법을 못 배우셨나 봐요. 제가 중학교 애들이랑 북클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문장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라예요. 단어로 애들이 답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걸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네. 자,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뉴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때문에 그렇다. 뭐 뉴스를 아예 안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내가 아예 미디어로부터 떨어져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미디어를 대체로 봅니다. 그러면 나는 미디어를 끊고 살아도 미디어를 보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깐 뭐 사슴 꽃사슴 뭐 A4 용지 흰색, 그다음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 뭐 이런 거 잠깐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뭐 OECD 37개 회원국 이런 정보들이 우리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좁게 만들고 우리 생각을 막 통제했습니다. 아, 내가 우유라 말해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걸려들고, 네,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거에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계속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 아예 떠나 산다 할지라도요, 미디어의 영향력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중력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중력을 느끼세요? 느끼잖아요. 언제 느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중력을 느끼고 또 언제 느낍니까? 예, 막 피부가 처지고 이럴 때. 네, 그래서 중력을 느끼잖아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막 처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중력을 느낍니다. 그럴 때만. 대체로 못 느끼죠.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뭘 부인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중력의 영향 아래 살아간다는 거. 자, 그러면 중력의 영향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죠? 물건이 떨어지고 그리고 날아다니지 못합니다. 중력의 영향이에요. 네. 자, 그러면 미디어도 중력이랑 비슷하다 했습니다. 우리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라고 편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짜 뭐든지 다 잘 먹어요. 심지어 선교지 가서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먹어도요, 막 리필해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잘 먹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훈련이 됐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하셨어요. 네. 특히 먹는 거에 있어서. 제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저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사셨는데, 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먹는 거를 제가 이제 편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제가 한 5살인가 6살인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차려주셨는데 그때 반찬이 뭐가 나왔냐면은 마늘쪽이 나왔습니다. 마늘쪽 맛있죠? 네, 왜 웃으세요? 네, 맛있죠? 네, 소수만 그러시는데 저도 지금은 이제 커서 또 그 나름의 맛이 있고 좋아하죠. 네, 즐겨 먹죠. 네, 그렇게 되는 음식인데 그때 당시 5살 때 어땠겠어요? 잘 안 좋아하죠.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주셨는데 제가 그걸 안 먹고 이제 다른 반찬으로 먼저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딱 보더니 제가 뭘 안 먹어요. 마늘종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하고는 이제 딴 거 열심히 빨리 먹어야겠다 그러고는 막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또 집요하세요. 마늘종을 찝어가지고 밥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마늘종 한번 먹어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밥을 파먹었습니다. 주변으로. 마늘종 주변으로 이제 밥을 파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바로 숟가락 놔 이러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이제 반찬 투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밥을 안 주십니다. 혹시 집에 자녀들이 반찬 투정하세요? 네, 오늘 써먹어 보세요. 네, 써먹어 보시는데, 그러면 절대로 그때부터 밥을 안 주십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숟가락 딱 놓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밥을 안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점심, 저녁 될 때까지 한 2끼를 굶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살짜리가. 전 그냥 어렸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러다가 죽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막 하늘이 노랗고 기운 하나도 없고 죽을 것 같고 너무 배고프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때부터 빕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세요. 네, 그때 때립니다. 절대 그전엔 때리지도 않으세요. 그때부터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때리세요. 예, 좀 어렸을 땐 궁디팡팡이었지만 좀 크면 이제 종아리로 막 때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쳐 맞으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맞춰주지 않을게요. 막 그러면서 엄청 막 싹싹 빌고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푸닥거리 이렇게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알았어. 이제 반찬 투정 안 하기로 했다. 이제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밥을 차려주시는데 밥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밥 한 공기 그거 하고 마늘종 하나만 딱 주세요. 그걸로 밥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꼭 앉아 계세요. 그래서 먹으면 물어보십니다.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요. 이러면서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네, 제가 반찬 투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러시나? 왜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나를 훈련을 시키실까? 막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그 아내분이요 그렇게 세상 신기한 음식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 보는 처음 보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음식이에요.
근데 먹어보잖아요. 세상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막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또 정성은 엄청 들이세요. 육수를 1시간 동안 했대요. 뭐 먹는데 이게 뭐지? 네, 막 이런 음식들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뜻이 있으셨구나. 살아남으라고. 네, 이렇게. 네, 제가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자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먹는 거에 있어서 전혀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요. 그리고 야채도 굉장히 잘 먹어요. 네, 그리고 사실 고기, 육식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치킨 이런 거, 튀긴 음식 이런 거 있죠. 몸에 별로 안 좋은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체중을 관리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을 잘 못 느껴요. 네, 제가 그래도 50 넘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괜찮죠? 몸매가? 네, 나쁘지 않죠? 네. 우리 장로님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네, 씩 웃으세요. 제가 50 넘었다 그러니까. 그래, 뭐,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장로님도 너무 관리 잘하시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음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네, 제 몸에도 건강으로 또 잘 유지가 돼요. 뭐, 아직 당뇨도 없고, 뭐, 혈압도 괜찮고, 뭐, 이런 시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먹는 게 너 자신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 탓할 것 없어요. 네, 우리 몸은 그냥 우리가 먹은 거에 축적된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또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또 그게 우리 몸에 나타나죠. 근데 제가 이거 건강 얘기를 하고 음식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이 많이 먹는 게 있습니다. 뭘 많이 먹을까요? 아니죠. 네, 미디어로 엄청 먹습니다.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미디어를 엄청 먹습니다. 그럼 그 애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먹은 게 그 아이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나타나겠죠. 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될까요?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강의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은 일단은 미디어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좁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좁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미디어를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바른 접근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미디어가 뭔지 좀 이해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오늘 주제던데 그게 뭐지?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지? 네, 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미디어가 뭐냐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는데요. 이것도 좀 쉽게 좀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손가락이 있으시죠? 1 아니면 2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자, 1일까요? 2일까요? 뭐가? 네,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인간 뭘 또 숨겨놓고 3이다 뭐 이럴까봐. 예, 아니에요. 1 아니면 2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50% 확률입니다. 1, 2. 네, 요거는 2입니다. 2고요. 자, 1일까요? 2일까요? 1입니다. 자, 1일까요? 2일까요? 네, 이거는 2입니다. 네, 자, 1일까요? 2일까요? 네, 1입니다. 자, 1일까요? 2일까요? 1입니다. 1일까요? 2일까요? 대체로 2지만 간혹 1입니다. 네? 네. 자, 1일까요? 2일까요? 자꾸 제가 이렇게 하니까 발음을 1과 2 사이를 발음을 하세요. 네. 그래서 2, 뭐 약간 중간 발음이 나오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네. 차든지 더욱든지 하시면 됩니다. 1일까요? 2일까요? 이게 대체로는 1입니다. 근데 간혹 2가 될 때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일까요? 2일까요? 대체로 2지만 간혹 1이 됩니다. 1일까요? 2일까요? 네. 요거는 우리 모두에게는 2예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는 1이 됩니다. 네. 뭔 소리일까요? 1이 뭐고 2가 뭘까요? 네. 1은 미디어고요. 2는 미디어가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네, 다시 한번 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게 에어컨이죠. 네, 에어컨은 2, 미디어가 아니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죠. 1, 미디어. 자, 이거는 2, 그리고 이건요. 엄지척, 미디어입니다. 1,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전화기, 네, 미디어입니다. 이건요. 대체로는 2예요. 근데 간혹 1이 된다 그랬죠. 네,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하는 의미로 의자를 내줄 때가 있습니다. 앉을 자리를 내주고, 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의자가 1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건요. 대체로 1이에요. 기프트콘을 내가 먹는 사람 있어요? 네, 슬프죠. 그러면 네, 대체로 남을 줍니다. 예, 남에게 뭘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의를, 내 사랑을 전달하죠. 네, 그래서 대체로는 1입니다. 네, 근데 가끔 자기가 먹으면 2가 되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커피는 대체로 자기가 사 먹으면 2예요. 근데 누군가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1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름은, 네, 요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디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미디어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 유튜브를 생각하세요. 혹은 뭐 틱톡이나 뭐 다양한 영상 플랫폼들을 생각을 합니다. 혹은 소셜 미디어,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다. 이런 게 미디어 아니냐? 혹은 뭐 텔레비전, 신문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미디어는 그 정의상 뭐가 미디어냐면요. 미디어는 둘 사이를 이어주는 거 있죠. 네, 둘 사이를 매개하는 것. 이거를 미디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원도 그래서 미디어의 어원도 둘 사이에 있는 것.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자가 무슨 매자냐면 여러분 혹시 중매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계시죠? 아니 주변에라도 계시잖아요. 네, 그죠? 중매 결혼 예전에 했었죠. 네, 그 중매할 때 매자가 이 매자입니다. 네, 중매가 뭐예요? 그 중매하는 분을 또 뭐라고 불러요? 예, 매파라고 하죠. 예, 그 매자도 같은 매자예요. 네, 이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개라고 하는 거는 이어주는 거예요. 예, 둘 사이를 이어주는 모든 게 사실은 다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주는 거 있죠. 사람이 이어주니까 매파였죠. 예, 어떤 다른 물건이나 어떤 다른 사물이 이어준다라고 하면은 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니까.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서로 이어주는 1대1로 이어주는 거 말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중매체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이 매스니까 그런 걸 매스미디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들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뭐다? 이어주는 거예요. 예, 가장 쉽게 이어주는 것, 매개하는 것. 그게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가? 기프트콘. 자, 기프트콘으로 우리가 뭐를 또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관심을, 혹은 축하를, 뭐 다양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뭐 출근하면서 이웃에게 전하는 뭐 따뜻한 인사, 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런 말도 미디어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 커피 한 잔도 미디어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디어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 얘기를 들었죠. 요 얘기를 드렸죠. 네. 자, 하늘, 구름. 이게 미디어일까요, 아닐까요? 대체로 우리한테는 미디어가 아니죠. 네, 대체로 우리가 뭐 하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한테는 하늘이 미디어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미디어로 쓰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미디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뭘까요? 다 드렸어요. 뭐 같으세요? 구약 성경에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죠. 아, 제사장이면 뭐 제사를 드리고 있겠죠. 예, 선지자.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 선지자들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예언서에 앞날이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언서의 가장 많은 부분이 뭘 차지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매체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진짜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미디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해 줬죠. 그리고 성경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뭐 나오는 가장 탁월한 미디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 오, 날카로우세요.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도저히 이어질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아까 미디어는 뭐 한다 그랬어요? 있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이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온 몸으로 말씀이 되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가장 탁월한 미디어예요. 여러분, 이게 다 미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디어가 뭔지 아시겠죠? 네, 미디어는 단순히 뭐 영상, 뭐 유튜브 이런 거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넓습니다. 훨씬 넓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제가 요 이야기를 이제 슬슬 해볼 텐데요. 제가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지금까지 뭐 코로나를 저희들이 겪고 이제 지나고 이제 대부분 보니까 마스크를 다 안 쓰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거의 끝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가 이제 조금 마무리가 돼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은 이 질문이에요. 다시 이제 대면으로 이제 돌아가면 되겠죠. 다시 이제 이제 미디어는 그만 쓰고 다시 이제 대면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미디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좁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디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네, 이어주는, 매개하는 모든 게 다 미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미디어를 계속 써왔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미디어를 계속 써왔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미디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뭐예요? 책이라고 하는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분의 뜻과 생각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전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입니다. 교회에서 계속 써왔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건물도 미디어입니다. 네. 여기 지금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네. 건물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중세 시대에 보면은 성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높죠. 네. 왜 이렇게 높은지 아세요? 그리고 막 고딕 양식의 첨탑이 굉장히 높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천장이 이렇게 위에까지 뻥 뚫려 있고 막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비슷한 겁니다. 네, 진짜 비슷해요. 네. 사실 이거 2층으로 만들면 사람이 2배로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높게, 천장을 높게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수직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고, 특히 예배를 통해서 자꾸 위를 바라보게 하는, 네, 이것들을 가르치고 또 표현하기 위해서 건물을 그렇게 높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이요, 미디어가 돼서 많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여기 중등부실은요,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중등부 애들이 어떤 메시지를 느낄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교회 건물까지도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 최초로 비대면 목회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최초로 비대면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별명이 붙어 있어요.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썼으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왜 썼어요? 네, 에베소 교회에 뭔가 목회적인 이야기를 할 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할 게 있었어요. 제일 좋은 베스트는 뭐예요? 직접 가서 전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그 바울이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장로들이랑 막 떠날 때도 헤어질 때도 막 엄청 슬퍼하고 서로 아쉬워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사람들 얼굴도 보고 직접 권면하고 그러면 좋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택에 연금돼 있는 상황입니다. 갈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건 어떤 거냐면은 그때 당시 최신의 미디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최신 미디어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편지입니다. 편지. 오늘날의 편지와는 상황이 달라요. 그때 당시는요,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피지 뭐 이런 것도 비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 미디어, 가장 최고의 미디어를 사용을 해서 만나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교회가 계속 뭘 써왔다? 네, 미디어를 써왔다. 네, 미디어를 써왔다. 그리고 교육도 뭘까요? 여러분, 교육도 미디어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학생이 다 어디 있어요? 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음의 자리로 누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교사가, 그리고 교육 과정이, 교회 학교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미디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디어를 쓰면은 안 되죠. 이제 미디어 쓸 필요 없죠. 이런 얘기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제 해야 되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일단 인식의 전환이 와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인식의 전환이 어느 정도 다 온 것 같아요. 네, 미디어 그럼 이제 뭘 생각하신다? 네, 좀 더 넓은, 이어주는 모든 것들이 다 미디어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전환이 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괜찮으세요? 네,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기에는 별로 지루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끝나고 나면 되게 기빨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말이 더 빨라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데. 자, 일단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고 왜 중요할까? 뭐 이런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여러분 익숙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저는 그래서 책을 냈잖아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다 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그냥 일반 교육이나 뭐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이 안 팔리는 것 같기도 하다는 네, 농담이에요. 네, 그런 얘기 드리는데 리터러시라고 미디어는 익숙한데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문해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 문해력은 들어보셨죠? 네. 왜 들어보셨어요? 예, 최근 문해력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논란된 것 중에 하나가 사흘 논란이 있어요. 사흘. 네, 예,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젊은 청년 래퍼가 가사를 쓰면서 하루 이틀 3일 사흘 이렇게 쓴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막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막 댓글이 올라와요. 사과를 뭘 심심하게 해. 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래서 이제 문해력이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애들이. 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강의 계획서 이런 거 처음에 이제 강의 첫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까지 이제 과제를 내야 되는데 그 과제를 안 내면 어떻게 하겠다. 제가 과제를 반려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반려자라가, 뭐, 반려가 뭔가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창피해. 걔만 빼고. 네. 왜 창피한 건 우리 몫이지? 막 이러면서 엄청 창피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이 문해력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문해력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로? 문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문해력이 있으면 뭐 문해력이 있는 거고 없으면 이제 문맹이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뭐일까요?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문해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디어를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줄 알고 이해하고 네, 쓸 줄도 알아야죠. 자, 문해력,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해력이 읽을 줄 알고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읽고 쓸 줄 아는 거예요. 읽고 이해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쓸 수 있는 것. 그게 문해력입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면 미디어를 어떻게 내가 읽고 또 이해하고 쓸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읽고 쓰는 거니까 읽는 것 그리고 쓰는 것 두 가지로 좀 같이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제대로 미디어를 읽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여러분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죠. 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성경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 텍스트를 알아야 되겠죠. 본문. 예, 본문 텍스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풀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알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네,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옷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보면 그 섬유 조성표 있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지금. 자, 어떤 재료로 되어 있나? 자. 네.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뭐와 뭐로 만들어져 있나요? 폴리에스테르 100%?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 나일론? 아니 읽어보셨잖아요 지금. 저도 같은 옷이. 같은 옷이에요? 유니폼이에요? 아니, 이거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예, 누가 봤다. 나일론 100%? 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또 다른 분. 폴리에스테르? 코튼 100%? 예, 코튼 100%. 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또
5가지 종류?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도다! 예, 구약의 개념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가 돼요? 텍스트만 읽었다고 이해가 돼요? 네,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네, 뭐 2가지 식물을 뭐 한 밭에 뿌리지 말고 이런 거 같이 말씀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평소에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말씀이에요. 2가지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네, 아예 생활 습관 자체를 뭐 섞는 거 있죠? 혼합주의, 이거 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를 모르면 텍스트가 해석이 된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보면 헬라어, 히브리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배경사 이런 걸 배웁니다. 예, 신약시대 당시에 어땠는지, 그때 당시 사회와 문화가 어땠는지. 왜요? 이 컨텍스트를 알아야 뭐가 된다? 네, 해석이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냈어요. 무슨 뜻인지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죠. 네, 성경은 해석이 중요해요? 적용이 중요해요? 네, 뭐 적용이 둘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적용이 조금 더 중요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적용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할 때 또 하나 콘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콘텍스트가 필요할까요? 네, 성경 당시의 콘텍스트는 이제 필요 없어요. 해석할 때만 쓰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시대의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컨텍스트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컨텍스트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요? 뉴스를 보거나 또 뭐 인터넷 보거나 뭐 SNS를 보거나 뭘 봐요?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주로 뭐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예,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합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 돌아가는 게 궁금하다고 직접 취재 다니시는 분. 근데 대통령이 뭐 하는지 궁금해. 내가 직접 가서 보겠어. 나 주식 하는데 주식 정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왜 내가 사면 내리지? 뭐 이러면서 직접 가서 취재를 하겠다.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동향을 우리가 뭐로 파악해요? 미디어로 파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적용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컨텍스트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 시대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뭐로 파악한다? 미디어로 파악한다고요. 그러면 미디어를 제대로 읽어야 되겠어요? 못 읽어야 되겠어요?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바르게 아이들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즘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이거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디어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요즘 막 가짜뉴스 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그죠? 가짜뉴스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럼 가짜뉴스 많이 보셨죠? 안 보셨어요? 한 번도? 네, 보셨죠? 네. 뭐가 가짜뉴스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어렵죠? 네. 근데 잘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틀리시는데, 제가 한번 퀴즈를 내드릴게요. 자, 퀴즈예요. 자, 오늘 뭔가 퀴즈가 많죠? 네. 자,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77.8%. 요거 보셨죠, 실제로? 네, 뉴스 보셨습니다. 네, 요게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자,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네, 그러면서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났다. 네, 요게 2번입니다. 자, 1, 2, 3, 4 중에 고르시면 돼요. 자, 1번이 가짜뉴스다, 2번이 가짜뉴스다, 3, 둘 다 가짜뉴스다, 4, 둘 다 가짜뉴스가 아니다. 참고로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손가락으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뭐 1번, 2번, 3번, 네, 3번도 꽤 되는 것 같아요. 4번. 둘 다 가짜 뉴스가 아니다? 네, 둘 다 가짜 뉴스가 아니다. 불가리스 계속 드시고 계세요? 네? 아, 지금 드시고 오셨어요? 네, 네. 아, 불가리스 입장에서, 네, 불가리스 입장을 이제 너무 이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안 여쭤봤는데 남양 유업 혹시 계시나요? 없으시.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정답은요 2번입니다. 2번이 가짜 뉴스예요. 어머, 그럼 뭐야? 불가리스 가짜 뉴스 아니에요? 요거 효과 있어요? 아, 효과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날 이거 뉴스 보고요, 마트 가신 분, 편의점 가신 분 있으실 텐데 이날 난리가 났었어요. 편의점마다 가가지고 불가리스 막 다 사람들 쓸어오고 마트에 막 다 동나고요. 이날 남양유업 주가가 갑자기 막 몇 프로가 막 오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식약처로부터 경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네, 이거 잘못된 정보거든요. 근데 이거 왜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진짜 뉴스 같은데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요, 중요한 거는 가짜 뉴스와 오보를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불가리스 뉴스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오보입니다. 오보는 뭐죠? 그렇죠, 잘못 전달한 거예요. 뉴스를 잘못 전달해서 잘못 취재하고 잘못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뉴스 같은 경우 사람이 취재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뉴스는 뭐가 생명이에요? 네, 신속, 이렇게 빠르게 전달하고 단독, 특종, 막 이런 게 막 굉장히 중요하니까 막 경쟁하듯이 빠르게 이렇게 기사를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언론사 같은 경우 이렇게 오보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는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오보를 냈으면, 그죠, 정정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 어제, 근데 대체로 보면 이만큼 내놓고서는 정정 보도 요만하게 되죠. 네, 조그맣게 구석에다가 어제 뭐 무슨 기사가 있었는데 잘못된 정정이 뭐 합니다, 고칩니다 하고 뭐 사과합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보도를 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언론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신뢰예요. 이 언론사가 신뢰도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오보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아니, 절대로 일부러 오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키핑도 하고요, 그 안에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그 보도국이나 혹은 방송국 안에서 여러 번 검증을 하면서 최대한 오보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보를 내면 엄청 창피하고 막 심할서 쓰고 난리가 나요. 네. 왜? 신뢰가 떨어지면 언론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의도적으로 이걸 하지 않아요. 가짜 뉴스는 뭐가 가짜 뉴스냐면요, 가짜 뉴스의 핵심은 의도성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가짜 뉴스예요. 예, 뭔가 사람들을 혼란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혹은 재미로, 예, 재미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네, 요게 재미로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신고등학교라고요, 수원에. 네, 그 아이들이 재미로 하나 이제 요 포털 사이트에 SBS 조고 이렇게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채워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뿌렸는데 이게 막 난리가 나서 이렇게 퍼지고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러려니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합니다. 네, 좀 뭐 알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2020년 1월 28일이에요. 이때는 누구 하나가 코로나가 이렇게 나오면요, 도시 전체가 한 명 때문에 도시 전체가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갔을까 막 이러면서 뭐 동선을 파악하고 막 우리가 굉장히 걱정했던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뜨니까 막 퍼져나가고 막 수원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요거 친구들이 재미로 만들었다가 엄청 애들이 혼나고 그랬었죠. 요거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법 아시겠죠? 가짜 뉴스의 핵심은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면은 지라시,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찌라시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톡 서비스 유료화된다. 예전에 나왔던 건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카톡 서비스가 이제 유료화가 되니까, 빨리 이제 유료화되기 전에 저거 눌러가지고 뭐 신청을 해라. 네, 저걸 누르면 이제 계속 무료로 쓸 수 있고, 무료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게 막 이렇게 퍼지고, 제가 저걸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물론 그분은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셨겠죠. 우리 성도들 뭐 저기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1200명한테 보내셨어요. 그때 단톡으로. 그래가지고 뭐 다 뿌리고 막 난리가 났었던 문자고요. 요거 다음에 또 문제가 됐었던 거는 뭐 그건 사실 의도성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카톡으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오잖아요. 특히 예전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태풍 온다고 X자로 이렇게 테이프 붙여보셨죠? 네, 다 그랬었어요 그때. 네. 근데 뭐 아무 문제 없었고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가짜 뉴스가 이런 지라시 형식이 많습니다. 찌라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지라시예요. 네, 지라시. 많은 거 재밌는 거 많이 알아가시죠? 네. 자, 우리나라는 지라시 형식으로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이 많아서 농담인 것 같지만 정답의 일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보를 판단을 할 때 그 정보의 어떤 근거를 생각하기보다는요, 누가 보냈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지라시 형식의 가짜 뉴스에 많이 속고 또 많이 그 가짜 뉴스가 퍼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되게 슬퍼요. 슬픈데 언론의 신뢰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데 제가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 양치기 소년도 이런 양치기가 없어. 그럼 제가 하는 말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사기꾼이 처음에 뭐 할까요? 자기를 잘 믿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뭐 자기 돈을 뭐 들여서라도 뭐 이익이 나오는 것처럼 뭐 이익을 주고 막 이러면서 사기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기를 치려면요 신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기꾼도 항상 신뢰를 만들고 사기를 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 때도 뭐가 필요하면은 신뢰가 필요해요. 이걸 받았을 때, 이거 믿을 만한 정보네 해야 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그 수원의 유신고등학교 그 확진자 그런 것처럼 언론사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많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요. 왜? 언론사의 신뢰도가 높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언론사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로 해서 언론사 모양으로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보다 뭐가 효과적이냐면은 카톡, 지라시 형식으로 퍼뜨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더 잘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가짜 뉴스가 이런 지라시 형식이나 혹은 커뮤니티에 뭐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있죠. 네, 그런 형식으로 많이 퍼집니다.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게 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컨텍스트를 분별하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짜 뉴스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요 가짜 뉴스에 굉장히 약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느 날 카톡을 보는데 문자가 딱 왔습니다. 뭐라고 문자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그냥 강씨 누구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22명의 선교사가 사형 판결을 받고 내일 오후 처형된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 강력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자를 받는 순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이거 전달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야, 이거 이렇대. 빨리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거 퍼뜨립니다. 네. 근데 요 문자는요, 실제로 요거 이제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국민일보에서 가짜 뉴스였다라고 이미 취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돌았던 유언비어였어요. 그것도 유언비어가 좀비 같아요. 막 7년 뒤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퍼뜨리고, 네, 이렇게 된 거였어요. 네,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기독교인이요 가짜 뉴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짜 뉴스에 왜 기독교인이 빠지기 쉬운지 아세요? 왜 빠지기 쉬울까요? 네, 기독교인이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의 성향이 어때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굉장히 회의적이고 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신앙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아예 그냥 목사 아들로 딱 그냥 아예 도망가지 못하게, 예, 그렇게 저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만약에 목사 아들로 안 태어났으면 엄청 막 사람들 막 뭐 헷갈리게 하고 막 공격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안 믿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기독교인은 일단 믿습니다. 예,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또 어떤 문화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문화가 있죠? 그렇죠. 기도하는 문화가 있어요. 기도하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눕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 또 어떻게 하죠? 같이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뭐다? 우리 문화예요. 평소의 문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기도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하면 당연히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제목을 나눕니다. 네, 이게 그냥 우리들이에요. 게다가 우리 주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만 있어요? 아니면은 신실하고 은혜롭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가정의 형편이나 뭐 여러분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실 수 있죠. 뭐 직장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식구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다 장로님, 우리 권사님 늘 신실하고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이시고 나를 항상 위해셨던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을 대체로 믿는 분위기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면 항상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항상 긴장하며 살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항상 어떻다? 대체로, 예, 믿는, 예, 그런 문화로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기독교인이 이 가짜뉴스에 약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요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세상에 관심이 있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딱 관심 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요 가짜뉴스에 굉장히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엄청 취약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신앙인, 특히 이제 교사들이 가짜뉴스에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대의 풍조를 잘못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가짜뉴스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씀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증인의 가치는 뭐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네. 증인의 가치는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어떻게 해?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사실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네,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우리 입장이고, 세상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꾸 가짜 뉴스로 밝혀지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 사람 말은 좀 가짜뉴스가 많은데, 좀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때문에 메시지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웠나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건 정말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평소에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조차 세상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 신앙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대선 치르면서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네, 인천중학교에 괜찮으셨나요? 네, 막 대선 치르면서 뭐 단톡방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파이어가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사실 정치 얘기는요 팩트만 가지고 해도 싸웁니다. 동의하시죠? 맞아요. 정치 얘기는요 팩트만 이야기해도 싸우는데요. 거기서 가짜 정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인신공격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어디서 그런 가짜 정보를 막 네, 이러면서 네,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작년에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저에게 가짜 뉴스를 자주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새벽 예배를 걸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 진짜 뭐 아프고 뭐 이런 특별한 일 아니면 새벽 예배 걸으신 적이 없어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시고 뭐 11조 헌금 항상 뭐 잘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가짜뉴스를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보내세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을 뭐 저희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로 뭐라고 뭐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신앙인이면요 사실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을 좀 전달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봤듯이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막 퍼뜨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권하는 거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하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요거는 일단 해석하는 거 떠나서 이제 퍼뜨리시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조금은 더 기다려 보세요. 예. 기다려 보시면 꼭 조금 있으면 좀 드러납니다. 나중에 내가 막 다 퍼뜨리고 났는데 가짜 뉴스로 밝혀지면 되게 부끄러워요. 예. 그리고 특히 뭐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특히 뭐 사역자고 막 이렇다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네. 기도는 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뉴스 같으면 일단 기도하셔야죠. 아까 뭐 아프가니스탄 그 뉴스도 그냥 기도하고 맞는 줄 알고 하고 대신 퍼뜨리는 건 조금 신중하게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셔서 일단 잘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화장실 막 왔다 갔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 네, 요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